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114페이지 이제 수필 할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이 여러분들 이제 방학 동안의 수업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신 대비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한테 다음 주 중에 꼭 알려줄 게 있어요. 알겠죠?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다음 주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해서 시간마다 선생님들 들어와서 OT라는 걸 할 거예요. 알겠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좀 중학교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중간고사 범위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그 기말고사 범위를 할 것이고 라고 하는 게 사실 그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예전 교과과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책이 한 권이었거든요. 2015년까지는. 알겠지? 그래서 고등국어 해가지고 그냥 한 권짜리로 돼 있고 단원이 뭐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이렇게 있는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마다 진도 나가는 방향이 다 틀려. 알겠죠? 어떤 학교는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나가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어떤 선생님은 뭐 1, 3단원 나가고 어떤 선생님은 또 뭐 5, 6단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 뒤에 거부터 나가는 쌤도 있고 또 어떤 쌤은 뭐 1, 2단원 그 다음에 5, 6단원 나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나가. 어쨌든 1년 동안 한 권만 나가면 되는 상태였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도 중학교 때랑 똑같아요. 똑같이 사실상 국어가 두 권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공통국어 1권이 이제 1학기 때 하고 2권이 2학기 때 하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예전에 그런 솔직히 학교라고 하는 그런 조직은 막 많이 변하는 걸 좀 좋아하지 않는 지금 그 방향이긴 해요. 그 조직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진도 나가는 방향은 학교마다 같은 책이라도 막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연초에 미리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어느 정도 단원을 쓸 것인가. 물론 실제 가게 되면은 진도 그 여부에 따라서 소단원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소단원 하나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계획이 짜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 쌤들 중에는 어디까지 중간고사 범위로 대충 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쌤도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거를 꼭 카톡이나 이런 걸로 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선생님이 또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뭐 또 다음 주부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혹은 만약에 그런 방향을 안 알려줬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무슨 단원부터 들어간다 요거라도 알려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꼭 1단원부터 안 나가는 쌤들도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나 뭐 그 지금 현재 치동도 그렇고 그지? 그 다음에 뭐 병점도 그렇고 지금 많은 학교들이 비상강, 비상박 그 다음에 미래 이쪽 교과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비상강 같은 경우도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회 1단원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우리 배웠던 시예요. 알겠죠? 근데 1회 2단원은 또 그냥 매체 관련된 내용이고 진짜 문학만 실려있는 단원은 오히려 2단원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1회 1단원 하고 바로 2단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제책 방식, 책 제책 방식을 보니까 문법이 거의 4단원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 2단원 한 다음에 바로 4회 1단원 이렇게 문법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들마다 아마 그 제책도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것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순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혹은 어디서부터 수업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용을 꼭 숙지해놓고 적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괜히 나는 기억할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이러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꼭 적어놓고 선생님한테 뭐 카톡을 보내주든지 알겠지? 가능한 카톡으로 먼저 보내주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자료나 이런 걸 준비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죠. 이번에 첫 시험이니까 굉장히 좀 다들 힘내서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학 수업 제일 마지막 바로 수필 부분 그렇죠? 그 중에서도 나희덕의 풀비린내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을 한번 볼 겁니다. 이번 교과서들 살펴보니까 이 나희덕 작가의 글이 너무 많이 실려있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에 관련된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깨달은 걸 쓰는 게 바로 수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필의 가장 큰 특성은 우리가 사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쵸? 태국 수라시 쿠솔공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가 광주 비엔날레라고 하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런 행사에서 그렇죠. 전람회에서 바로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자신의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뭐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면, 물론 이건 뒷부분의 내용을 기반을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얘기해주면 이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작품을 본 요 경험, 그렇죠? 요 경험은 바로 뭐다? 글쓴이가 글쓴이의 성찰의 계기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되돌아보는 그러한 그 뭡니까?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세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놓여 있었다까지. 자, 여기까지는 바로 감성적 기계의 모습을 묘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자동차였던 걸 어떻게 속을 완전히 다 제거해가지고 툭 뒤집어가지고 그네로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처럼 안에 꾸며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속품들은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의자나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고 하는 거를 침대라고 하는 다른 사물로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그렇죠?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수필의 나는 바로 곧 누구다? 글쓴이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원래 화자에게 있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달리는 무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이거를 침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용도로 거듭나서 만드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화자는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화를 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용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예술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차의 의미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예술 고유의 전복성, 즉 바로 뭐다? 기존의 기능이나 가치, 이미지 이런 거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만드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뭡니까?
그 쓰레기로 만드는 정크 아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는 쓰레기인데 그거를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그 동대문 쪽인가 어디에 그 신발을 사람들이 버린 이제 폐 신발을 이용해가지고 폭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술 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처 가면 냄새 나겠네,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어떻게 다시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새로운 뭐 의미나 기능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게 예술이 가지고 있는 정복성이라고 보고, 그래서 화자는 바로 뭐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변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예술 작품인 감성적 기계의 의의가 된다는 거죠. 화자에게 의미를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라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그건 바로 뭐냐면, 자, 화자는 왜 이렇게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것을 본 경험을 그의 첫머리에 이제 제시를 했는가? 요 부분은 우리가 좀 필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이거 다 지워도 되겠죠? 그치?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빈 공간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예술 작품 감성적 기계를 본 경험의 역할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는 자, 바로 이 작품은 자동차가 저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앞에서 그래서 화자는, 서술자는 바로 뭐라고 했다? 이 감성적 기계를 달리는 무기라고 했잖아. 실제로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죠, 그렇죠? 현대사회에서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라고 한다? 이걸 통해서 바로 현대인들이 자동차에 애착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자, 바로 감성적 기계를 관람한 저 경험 플러스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깨달음을 여기서 이렇게 동시에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 이런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사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이런 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서술형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빠른 거야. 선생님 다 적었어? 빠른데? 명진이는 다 적었습니까? 얼른 적읍시다. 항상 잊지 마세요. 필기할 때 가능하면 칠판 적게 보는 거. 알겠지? 평소에 연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꾸 단기 기억력을 올려놓으면은 특히 물론 다른 과목도 다 도움이 되지만 국어 과목은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아요. 왜냐면 그 자체 내용이 문제를 2개, 3개, 4개까지 풀 때까지도 기억이 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이 글쓴이는 원래는 운전을 할 생각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객지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글쓴이가 운전을 하게 된 계기이고 바로 필요에 의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운전이 좀 필요하게 돼요, 사실상. 그치? 특히 아기 때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대중교통에서 울고 이러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동할 때는 아무래도 차가 있는 게 편하기는 하죠. 거기다가 실제로 서울이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서울만 벗어나도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전됐다고 얘기하기 조금 힘들긴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글쓴이도 바로 뭐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어져 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이 글쓴이도 처음에는 정말 필요할 때만 차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차 자동차가 주는 그 편리함에 그쵸? 길들여져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동차의 밀폐된 공간이 주는 그죠? 아늑함에 길들여져 가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필요할 때만 차를 썼는데 나중에 차박도 하게 되고, 그렇지? 자, 여러 가지 하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텅스엠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지금 권위 있는 사람의 지금 말을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바로 직접 인용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권위 있는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충돌하는 두 가지 욕망을 동시에 충족해주는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잖아요.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충족되는 이중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전에 이제 그 뭡니까 문학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시들 중에서 보면은 그 정지용의 유리창에 나오는 유리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의 그 거울에 나오는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중적 기능을 하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의미는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유리창이나 거울 같은 경우는 연결과 차단이라고 하는 그 상반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재의 의미 혹은 이 말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는 의미와 유사한 그 시어를 보기 시에서 찾으시오라고 해놓고는 상반된 그런 이중적 기능을 하는 시어를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가장이라고 하는 말만 집어넣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성립을 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제일 어렵게 봐야 되는 게 바로 가장이라는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 확장, 문학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대로 반드시 의미가 똑같아야지만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각을 좀 넓혀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을,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아늑한 자궁, 그렇죠? 자, 요거는 지금 뭘 비유한 거다? 바로 자동차를 비유한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바로 뭐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공간으로서의 자동차를 여기서는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순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기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이라고 하는 상반되는 요 두 가지 욕망을 모두 다 충족해주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지금 이 글쓴이는 뭡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게 굳이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그걸 안에 침대처럼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인간에게는 바로 뭐다? 이런 아늑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왜? 일단 기본적인 그 교육청의 방침 자체가 서술형 문제를 반드시 증가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학교도 서술형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내용들은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바로 뭐다? 자동차가 그렇죠? 자신의 공간에 머물고 싶으면서도 어디로든 움직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순적 욕망을 해결해 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자, 그럼 계속 봅시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내용이 나올 건데 밑에 내용 보면 알겠지만 그 자동차 때문에 풀벌레들이 알겠습니까? 죽게 되는 그 죽는 모습 것을 본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잔인한 경험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죠. 아빠 차 타고 가는데 뭐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창문에 막 날라와가지고 탁 부딪혀서 죽는 그 창문의 일종의 그 약간 뭐지? 시체라고 하면 좀 그 표현이 그렇고, 그렇지? 그 흔적들이 막 남는 그런 모습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장면을 지금 이 글쓴이는 떠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자,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렇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자, 풀벌레들이 저 차창에 부딪히는 소리였다는 거죠. 여기서는 타닥타닥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성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련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자는 바로 뭐, 글쓴이는 바로 이 소리가 벌레가 죽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뭐다? 그냥 모래 알갱이 같은 게 차에서 튀어가지고 나는 소리인갑다. 누군가가 죽는 소리는 아닌갑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푸르죽죽한 것들이 바로 뭐다? 풀벌레들의 잔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먼지 뭉치처럼,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이냐, 뭐뭐듯이 무슨 법? 그렇지, 직유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먼지 뭉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풀벌레들의 잔해를 나타내고, 여기서는 비유 중에서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솔직한 말로 이런 유형에서는 우리가 문제 내기 좋은 내용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을 밑줄 쳐놓고 다음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 쉬워요. 이런 거는 거의 중학교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내용을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먼지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지금 바로 뭐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그렇죠? 사람처럼. 자, 밑줄 긋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을까? 바로 뭐 때문에? 자기가 이 많은 풀벌레들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치, 죽인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적도록 합시다. 그렇죠? 바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죠? 수많은 풀벌레를
죄책감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번 방학 동안에 배웠던 작품 중에 요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백석의 수라라고 하는 작품이었죠. 거기서도 보면 처음에 바로 뭡니까? 글쓴이는 화자는 뭡니까? 자기도 그냥 모르게 갑자기 이제 자기가 묵고 있는 방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쓸어다가 바깥에 내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근데 그 거미가 나타났던 자리에 그거보다 더 큰, 그죠? 어미로 보이는 그 거미가 나타나니까 그때 자기는 뭡니까? 가슴이 아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장면이 지금 여기서 바로 뭐다? 이 글쓴이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의 모습과 우리가 비슷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엮어서 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 글의 글쓴이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작품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해가지고 수라의 그런 모습을 고르게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나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 그렇죠? 자, 여기서 이 풀비린내, 그렇죠? 자, 이 풀비린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이것은 충격적인, 글쓴이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경험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바로 뭐다? 후각적 이미지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풀비린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서 필기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바로 다른 생명체를 죽게 했다는 글쓴이. 자, 글쓴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필자라고도 해요. 이런 내용도 고등학교 되면은 이런 용어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필자가 필자의 글쓴이의 죄책감과 그와 관련된 생태적 사유에 대한 자각을 포괄적으로 비유를 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풀비린내는 그저 단순히 죄책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뭡니까? 이 생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그런 생각, 깨달음을 나타내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의미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시속 100km 정도의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필자의 죄책감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죠. 누가 보면 살인한 줄 알겠네. 그죠? 자, 계속 봅시다.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지리개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뭡니까? 그 여성이 처음 이제 월경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죠? 모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전부 다 당연하다는 듯이 겪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글쓴이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인간에게는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은 어떻게 해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글쓴이의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바로 다른 생명에 대한 인간의 무심함을 자각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해칠 수도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 사람들이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던 이유는 바로 뭐다? 자신들의 무심함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들이 그 생명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이 경험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티베트 승려들의 노력이라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른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바로 자동차라고 지금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글쓴이가 바로 마지막에 결심한 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글쓴이가 한 자동차에 대한 태도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자동차 사용과 다음 생태 문제에 대한 성찰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이제 풀비린내는 뭐 곤충을 죽이는 그런 거지만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글쓴이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이렇게 후학적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애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의 머무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즉 바로 이 글쓴이는 바로 뭐다? 운전을 하기 전에는 바로 뭐다?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반응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라는 겁니다. 즉 바로 뭐다?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건 곧 이걸 뭐다? 살생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 그쵸? 자, 원죄의식처럼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원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죄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어떤 존재다? 적어놔야겠죠. 이것은 바로 뭐다?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그렇죠? 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고, 이것은 이꼴 바로 뭐다? 바로 생명을 해쳤다는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글쓴이는 바로 뭐다? 자동차에 대한, 그죠? 그리고 그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광주 비엔날레에서 본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전시물을 보면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이렇게 쓴 게 바로 이 풀비린내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솔직히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꼭 옳고 그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사실상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일종의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그 행동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보면 어때? 바로 뭐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이제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죄책감이나 미안함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혹은 걔네들이 최소한의 이제 뭐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런 모습들, 서양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동물들을 도살을 하되 가장 이제 뭡니까? 최소한의 고통을 주고 이제 도살을 하는 방식을 자꾸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옛날처럼 막 잔인하게, 옛날에 뭐 그 시골 마을에 이런 데 가면은 뭐 개를 잡을 때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개를 뭐 나무에 매달아 놓고 산처럼 막 몽둥이질을 해가지고 죽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최소한의 고통만으로 이제 뭡니까? 도살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